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 한번 함께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되게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또 우리의 일상, 그리고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실천, 상상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이게 계급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계급론을 얘기할 땐 노동자 계급, 그래서 노동과 깊은 연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은 안녕을 구할 때인가, 이제 더 이상 그 노동자 계급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규정했던 블루칼라 노동자 계급이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고해야 될 텐가,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노동의 종말이나 노동자 계급이 안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가지고 온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거든요. 보면 제가 가지고 온 게 이거예요. 군대 가면 이렇게 계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계급 완벽 정리. 그래서 이제 뭐 준장서부터 시작했고, 소장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급 얘기할 때 군대 계급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려는 이 계급과 군대에서 얘기하는 계급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계급과 군대에서 얘기하는 계급의 차이.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계급 얘기하면 사람들이 퍼뜩 떠올리는 게 군대에서 병장이니 뭐 일병이 이런 계급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군대에서의 계급에는 착취 개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뭐 병장이 일병을 착취한다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군대에서 병장과 일병의 이 직책인데, 그 직책이 주어지는 건 뭐 때문에 주어져요? 그냥 시간에 따라서 주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리고 그가 휘두르는 권력은 직책에 따른 어떤 그 고난이지, 착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산수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진 것에 따른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계급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계급론에서 보는 것과의 에서의 보는 이제 계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급을 얘기할 때 본격적으로 뭐를 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급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금수저, 은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은 우리가 얘기하는 계급론일 것 같아요, 계급론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공문전 선생님, 이게 계급론일 것 같아요, 계급론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참 애매하네요. 우리가라는 게 내가 언제부터 우리가 됐냐고 공문전 선생님 나한테 개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 공문전 선생님 입장에서 해서 저것은 계급론이 아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요? 네. 계급의 결과론이라고 생각해요. 그 계급론이 아니요. 지금 현실에서는 계급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급론 하면 은수저,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고, 또 이제 나오는 것이 요것만이 아니라 또 요런 계급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애들 입는 옷, 점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급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계급론이 아니에요. 저거는 뭐냐면 계층론이에요, 계층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보통 계급이 뭘까 이랬었을 때 계층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계급하고 계층의 차이는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거예요. 계급하고 계층의 차이는 뭐냐? 그랬을 때 계급론을 대표적으로 꺼내온 게 누구냐면 마르크스예요. 그리고 계층론을 가지고 온 게 베버예요, 베버.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계급론과 계층론이 다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금수저로는 계층론에 해당되는 것들이 오히려 맞다 이런 거예요. 맞다. 그러면 이제 이 차이는 뭐냐 했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계급론은 뭐예요? 계급론은 착취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착취관계라는 것은 A계급이 B계급의 관계가 착취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론은 당연히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착취를 자각하고 그 착취관계를 철폐하려는 계급 운동으로 가 이게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급을 이해해야 되냐 하면 혁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개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계급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계급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내 삶은 너무 비참해요. 왜? 나는 늘 열심히 일하는데 부자가 되지 못해. 왜? 저들이 내 노동을 착취해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게 계급론인 거예요. 계급론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공무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냐면 결과론적으로는 계급이다. 이런 것은 뭐냐면 계층은 그 결과에 주목해요. 그리고 그들과의 착취관계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기에 위치되어 있는가, 저기에 위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가. 이게 계층론인 겁니다. 그리고 계층론은 이 기준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수단이라든가 이런 생산관계에 주목하지 않고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인 신분이라든가 그 지위 있잖아요. 신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원주의적인 계급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계급론이냐 계층론을 우리가 동의하든 않든 간에 개념은 정확히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토론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진수 선생님이 이 노동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노동의 종말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면 좀 이따 제 강의를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옛날에는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추 선생님이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요새 저 무의당 뭐랄까요. 거기에 이제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월급이 올라서 저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푸코라는 사람이 중세 때는 화형을 시켜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대가 되니까 감옥에 가둬가지고 기술을 가르친 다음에 일을 시키면서 내보내요. 감옥에서 교화를 해갖고 내보내요. 푸코 이전의 사람들은 근대가 휴머니즘이 이제 기반이 돼서 이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푸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의 지배 방식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화형을 시키면 겁먹어갖고 대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들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들을 규율시키기 위해서 권력의 통치 방식이 바뀐 건 거지 권력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계급의 본질이 바뀌었을까? 이런 건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어떻게 시키냐면 공장에다가 가둬놓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공장의 바깥에 나와서 네 오토바이 갖고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어. 노동시간도 착취당하고 뭐도 착취당해서 겉으로 보면 내가 뭐 1인 사업자이고 오토바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 자본으로부터 착취 안 당하는 것 같은데 자본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율이 바뀌었다는 거다. 착취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착취의 방식은 바뀐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게 노동의 종말인가. 여기서의 노동은 블루칼라 노동인 건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인 거고요. 노동의 핵심은 이제 계급론으로 했을 때 착취의 관계들이 바뀌었었을까? 이런 질문인 건가요. 그렇게 보면 이제 추진수 선생님의 질문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이하림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진로 지도를 할 때 여전히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망한 직업, 임금 많이 받는 직업.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그것은 여전히 내가 뭘 하는 건가요? 고용관계를 통해 임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임금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고용 조건들이 좋은 조건으로 이제 진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지배계급의 질서들 속에서 노동자로서 더 안정적인 노동이 뭘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라면
하고 그다음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기업을 지원하지 이 국가가 이 시민들을 지원하지 않더라. 얘기는 뭐냐면 경제와 정치는 어떤 커넥션이 있었을까 이런 건 건데. 그래서 정치 자체가 이미 지배계급의 이론이 아닐까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했고 이하림 선생님 맞아요? 아무튼 내가 해석을 좀 잘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맥락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의 기준으로 이걸 좀 더 봐야 된다. 규율의 관점에서 이 계급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급은 내가 제 노동을 잉여 노동을 더 착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법이고 권력인 거예요. 정치 권력인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지들은 제일 처음에 인클로즈 운동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을 해갖고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이제 마르크스는 뭐라고 극단적으로 평가했냐면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집행기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보게 되면 뭐가 볼 수 있다? 이제 계급이 볼 수 있다는 이제 이하림 선생님이 얘기했었고, 우리 공군자 선생님이 생산수단만으로 이제 계급을 구분하는 것들이 맞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돼서 계급의 구분 기준이 다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계급 논쟁들이 우리가 클래스 바운더리 퀘스천 논쟁을 클래스 바운더리는 계급 바운더리 계급 경계 퀘스천 논쟁이거든요. 질문이거든요. 이게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야, 우리 산업화 시대의 계급은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 계급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장 선생님의 이 얘기는 이제 사실은 그 논쟁 속에 있는 얘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가 되게 되면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끄는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게 직감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계급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예, 노동자 계급에게 안녕을 이야기할 때인가 goodbye to working class, 워킹 클래스 안녕을 구할 때는 그게 캘리니코스의 책이거든요. 캘리니코스의 책은 무슨 소리야? 그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담론일 뿐이고 이데올로기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공군자 선생님은 계급은 사라지지 않지만 계급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녀석이 저항을 만나면서 이 바이러스 또 다른 바이러스 저항을 만나면서 자꾸 오미크론이라는 게 바뀌지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제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암울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코로나는 사라지긴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믿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유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시민이 대안이다 그랬는데 시민은 계급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만약에 이 계급의 문제로 보게 되면 대안의 주체는 누가 돼야 돼? 워킹 클래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시민, 시티즌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계급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계급이 전부 다 시민 프롤레타리아트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저항의 주체들을 상당히 폭넓게 잡으면 시민이라는 범주 속에 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수 선생님, 우리 소서당의 김정수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나는 어느 계급이냐 이런 질문을 지난번에 해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계급 강의할 건데 벌써 질문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수 선생님 제가 이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좀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급 개념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효하지 않다면 goodbye to working class가 돼야 돼. 근데 유효하다면 그 유효성 자체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계급적인 겁니다. 이제 그런 질문인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경윤 선생님이 이제 이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저희 조교를 뽑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 우리 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단기적인 일자리인데도 임금이 적으니까 저기에 들어가느니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요새는 잘 안 들어와요. 들어왔더라도 어떻게 돼? 계속 딴 데 갈 걸 준비해.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의 요건을 채우면 바로 나가요. 왜 나가요? 그러니까 그 돈 받으면서 안정적인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들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요새 청년들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프레카리아트화된 어떤 현실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안정적이고 일자리를 주겠다. 임금님한테 탁 몰려요. 엄청 몰리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뭐 제일 몰리는 데가 공무원이고 교사고 뭐 이제 공기업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굉장히 슬픈 우리 한국 사회의 자아상이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에 87년 때 노동해방이라는 걸 들고 노동자들이 투쟁했어요. 노동해방. 노동해방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노동해방. 네. 네. 착취 이런 것을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그렇죠. 우리 저 이송 선생님이 지금 음소거를 한 상태죠. 앞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막 말을 해갖고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송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관계인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 이송 선생님의 입모양만 보고도 제가 알아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이런 생각인데 지금 말씀이 이제 이 착취 문제,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의 문제, 착취 문제 이런 거였는데 사실 노동해방은 노동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노동을 내가 노동에 대한 충분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스며들어와 있는 계급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 노동해방이라는 게 일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노동 종말은 뭐겠어요? 노동 종말도 일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일자리들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종말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거거든요. 그런 얘기니까 노동 해방과 노동 종말의 문제인데 그래서 예전에 노동 해방을 외쳤을 때 유토피아로 간 건가요? 착취가 없는 세상, 생산수단에 기반한 누군가가 억압과 지배가 없는 내가 일한 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는 세상 이게 노동 해방의 유토피아인데 노동 종말은 뭐냐면 디스토피아예요. 지금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노동 종말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모든 노동이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건가요? 빈곤화가 되고 거대 연구 실업자 집단이 될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디스토피아적인 경고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이제 오늘 저 책의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맥락으로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눈으로 오른쪽에 있는 대상을 봐요. 저 대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본질인 건 거예요. 본질을 볼 때 저 본질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저론으로 나타나죠. 현상은. 그럼 저 대상은 그럼 뭘까? 자본주의라고 쳐봐요. 그 자본주의의 모습이 수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저 수저론을 통해 뭘 보냐 하면 계층을 봐요. 계층.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 계층, 쟤네 계층, 쟤네 계층. 쟤네 계층 돈이 얼마 이상 되면 저 계층이고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계층을 보지 저 계층이 나타나는 그 이면의 본질들. 그것은 이제 만약에 계급론이라고 한다면 착취관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현상이 드러날 때 우리는 시선 1은 계급으로 저 현상을 봐요. 시선 2는 계층으로 봐요. 무슨 얘기 되죠? 그래서 저 대상 그 자체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 현상이에요. 이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현상인데 저 현상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 보여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의 종말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 현상을 시선 1로 볼 거냐, 시선 2로 볼 거냐, 계급으로 볼 거냐, 계층으로 볼 거냐 해서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선이라는 건 거예요. 시선이 어떤 거냐. 이런 건 거죠. 자, 그래서
현상학에서는 먼저 현상에 들어갈 때 시선 1과 시선 2를 가로 안에 쳐놓고, 이제 가로 안에 쳐놓고 F케하고 현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직관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우리는 오늘 이제 계급의 문제들을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 일은 뭐냐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건가요? 프레카리아타 현상이 막 나타나요. 그럼 추상 일은 그것을 계급으로 보는 건가요? 그랬더니, 프레카리아타는 계급의 또 다른 새로운 버전인 건가요? 정보화 시대의 지금 시대의 새로운 버전이구나. 그래서 이제 구체 2를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추상 2가 또 생겨요. 계급은 계급인데 저 계급을 이제 중산층의 개념들을 더 집어넣고 문화 개념을 더 집어넣고 아까 그 범주를 더 넣자고 했으니까 더 집어넣고 해가지고 또 다른 계급론을 만들어서 추상 3을 보는 건가요? 우리의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체를 보는데 그 구체를 배경으로 해서 이론을 만들어요. 관점을 만들어요.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구체를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다가 보면 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또 다시 추상을 만들어서 그 추상을 갖고 또 다시 구체를 보면 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추상 1과 추상 2의 영역은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은 일종의 이 이론화의 단계인 건가요? 또는 사회과학의 단계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계급이라는 추상이 만들어졌어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수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걸 했냐면 마르크스의 추상을 빼고 구체적인 것을 본 마르크스가 수록하고 있는 것만 모아보자 했더니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됐어요. A4 용지로.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엄청나게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놓고 엄청나게 그것을 막 이렇게 쭈물쩍 요리하면서 뭘 만들어내는 게 계급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내는 그 상품 속에 있는 상품이라는 현상 이면에 있는 계급을 만드는 게 추상 1인 건데. 그걸 가지고 산업화 시대를 본 거예요. 구체 2를. 산업화 시대를 구체적으로 봤는데 마르크스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2022년도를 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는 계속 바뀐 건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르크스의 저 추상 1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체 지금과 같은 노동의 종말이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것을 다시 보면서 추상 2를 여전히 그 계급론으로 쓸 수가 있느냐, 아니면 계급론은 이제 보지 말고 계층론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추상 2인 건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토론은 뭐냐면 추상 2가 마르크스의 그 계급론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있어요. 나는 개인이에요, 계급이에요, 계층이에요. 나를 바라볼 때. 개인이냐, 계급이냐, 계층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개인으로 바라보는 전형적인 이념적인 관점이 자유주의예요. 그리고 저 개인은 어떤 개인이에요? 저 개인은 어떤 개인이냐면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인 동물인 거예요. 나는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시장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정치에 들어가면 유권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개인인 건데, 이 개인은 계급이라는 문제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묶는다면 계층이라는 것까지 내가 허용하나, 이게 자유주의예요. 무슨 얘기인데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태어날 때서부터 얘가 관계를 맺고 다니는, 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내 친구하고 관계를 맺고, 내 마을하고 관계를 맺고, 내 국가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얘를 개인으로 보긴 보지만 얘를 계급의 시선으로 얘를 탁 위치시켜서 봐요. 무슨 얘기인데죠? 그러니까 얘를 개인으로 볼 거냐, 계급을 아까 추상 1이 개인으로 볼 거냐, 계급으로 볼 거냐, 계층으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데죠? 자, 이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제가 이제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급과 계층, 우리 개인은 이 하이에크니 자유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계급과 계층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 이거 한번 보세요. 마르크스하고 베버를 제가 이제, 마르크스하고 베버는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자체는 착취체제예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을 노동시키면서 자기 압도적인 우위적인 권력화에서 일한 것보다 더 적게 줌으로 인해 거기서 잉여 가치를 갖는 존재인 건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들은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사가지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들을 가져가는 존재다. 이게 막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건가요.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이에요. 생산수단.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생산수단이 굉장히 본질적이다는 건가요. 그리고 특징은 이들 간의 관계의 특징은 착취관계인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마르크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이렇게 위에 상층 계급, 그러니까 노동 부르주아지 계급이죠. 그다음에 중간 계급, 하층 계급으로 나눴어요. 처음에. 근데 마르크스가 이 얘기를 할 때 노동자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유럽에? 노동자들이 유럽에서 한 3%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레닌이 혁명을 했었던 그 시기, 러시아 혁명에서 노동자들이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그 당시에? 야, 이게 위에 부르주아지 계급이 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고, 그 다음 중간 계급이 있을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층 계급은 1, 2%를 아주 줄어들 거고, 이제 그 지배 계급은. 하층 계급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중간층들은 어떻게 돼요? 상층들하고 경쟁에서 다 패배하고, 하층 계급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한 건가, 이게. 마르크스는 일종의 예언자예요. 그래서 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제가 그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다섯 번째 칸에 저렇게 이제 피라미드에서 갈수록 부르주아지는 소수가 되고 중간층들은 얇아지고 프롤레타리아가 엄청나게 많은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르크스 얘기가 지금 예언이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당시에 마르크스 상황에서는 그게 안 맞았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그렇게 예언한 건가요. 지금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이게 질문인 건가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1대 99 투쟁 99%여 오큐파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오큐파이 해라.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제 1대 99가 된 건가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얼핏 맞는 건가요? 오히려 마르크스는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이 번역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때 물론 번역되지 못하게 했었지만 오히려 이제야말로 마르크스의 예언이 맞는 세상이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봐버리면 마르크스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중간 계급은 이제 몰락할 거라고 봤어요. 아까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우리 임경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국 열차의 맨 마지막 칸에는 가지 말자. 아니 우리 원장님이 이런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연금이라는 거 해봤자 그거 용돈이거든요. 근데 뭔가를 모아놔야 되는데 임경윤 선생님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별로 모아놓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아놔봤자 집 한 채일 텐데 나중에 생활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중산층 빈곤 그래요. 중산층도 다 빈곤해지고 있다. 특히 이제 노후가 되게 되면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가족 중에 고깃집 하다가 망하거나 그러면 다 중산층 빈곤이 된다는 거예요. 겨우 직장 다닐 때나 중산층이지 아마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아트화 된다. 이게 마르크스의 예언인 겁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를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면 마르크스의 그 현상이 지금 현상이 마르크스가 얘기할 때는 블루 칼라를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공장 산업화 시대 공장을 생각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안 맞죠. 직관적으로 그 현상을 보고. 근데 본질, 그 이면의 본질은 어쩌면 마르크스 얘기가, 근본적이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그 피케티 같은 사람이, 부는 상층에 축적되고 위험은 하층에 축적되고, 이게 누구죠? 이게 이제, 울리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케티 같은 사람이 이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큰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걸 정리 심각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마르크스의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건가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중간 계급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혁명론인 건가요? 자, 그럼 배보를 볼게요. 배보. 배보는 사실은 자본주의를 배보는 착지 체제로 안 봐요. 자본주의를 배보는 어떻게 봤어요? 자본주의의 배보의 대표적인 책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 건가요? 자본주의는 뭐로 나왔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 의해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생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착취관계 때문에 자본주의의 계급관계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정치관계도 나오고 이 자본주의는 새롭게 생겨난 사람들이 가치체계가 바뀐 건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들 특히 관념체계가 바뀌고 그 관념체계와 가치체계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체제예요? 직업소명에 의해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르크스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은 자본주의는 합리성이 극대화되는 경제적인 체제다. 합리성이 극대화된 경제적인 체제. 이렇게 보는 건가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이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금수저도 있고 흑수저도 있고 막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대본은 마르크스 얘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르크스 얘기는 좀 소득 개념을 좀 가져오는 게 계급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였고 이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관계,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뭐냐면 지위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기업의 상무냐 아니면 교수냐 이런 지위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에서는 그런 이익과 관련받은 게,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계에서 저 사람이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지위적인 관계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계급보다는 개인의 생활기회, 생활기회라는 거 이제 라이프 찬스라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생활 세계를 공유한, 생활기회를 공유한 사람들 집단, 이걸 계층으로 봐요. 계층이 계급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생활기회를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마켓 포지션이다. 시장 위치인 거예요. 마켓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계급적 위치가 에서 중요한 것은 마켓 포지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가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롤레타리아트에 뭐 착취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얘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완전히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보 얘기들은 계급을 얘기할 때도 이 사람의 계급은 이제 계층이죠. 기술 시장에서 이제 재산, 직업의 종류, 면허증, 그리고 특정 요소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 행동, 계층 행동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의 생각은 뭐예요? 마르크스는 그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왜 필연적이에요? 왜 필연적이냐면 아까 내가 억울을 갖고 있고 그 집단들이 노동자로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혁명은 필수적이고, 혁명 정당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은 혁명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전위정당 이론인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이 배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노동자하고 편의점 사장의 소득이 동일해요. 그런데 노동자하고 편의점 사장의 이해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다르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같은 거 요구할 때고 편의점 사장 어떻게 되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지방기업이하고 대학병원의 의사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직군 내에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소득이 같아도 다르다. 이게 이제 배보가 얘기하는 다원주의적인 이제 관계들인 겁니다. 완전히 이제 계층론은 달라지더라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이제 마르크스 내부에서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건가요? 어떤 고민이 되냐면, 이 계급 문제들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저 계층론에 훨씬 더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관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그리고 반자율적인 피고용자. 반자율적인 피고용자는 뭐냐면 소설을 쓰는데 내가 고용되지 않고 쓰는 건가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랑 계약 관계를 맺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중간계층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고 정보화 시대에 아까 뭐 쭉쭉 얘기한 것들 속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야 이제 뭐가 사라졌다는 건가요. 이제 사라진 것은 뭐냐면 계급의 안녕을 구할 때다. 근데 이때 계급의 안녕을 구할 때다 하는 그 계급은 지금 마르크스에 있던 블루칼라 계급인 겁니다. 그럼 내가 니오 마르크스주의자가 신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면 어떤 유혹이 생기겠어요? 야 임마 구체가 당연히 바뀌지. 마르크스가 구체까지 뭐 예견할 수 있는데 본질이 바뀌었어?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그러면 마르크스주의를 새롭게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이제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욕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드는 사람들이 일군의 이제 이론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계급론에다가 몇 가지를 좀 더 얹어보자 이런 유혹을 가져요. 그 유혹을 얹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것을 얹을래? 그랬더니 조 문제들죠. 특히 이제 중간층의 문제들 속에서 자본가와 저 중간층의 계급들 속에서 이렇게 문화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담화라든가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라든가 이데올로기 담론가 다양한 기준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E.P. 톰슨 같은 사람인데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형성이라는 데 보게 되면 이 사람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전제에 깔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노동자 계급의 문화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개인인 건가요? 개인인데 그런 경험이라든가 문화를 통해서 특정한 의식들을 갖고 특정한 무리들이 형성했을 때 그게 계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은 끊임없이 문화적인 현상들 속에서 경험적인 배경들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건 거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이데올로기를 갖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알티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는 경제가 기본에 깔리고 그것에 다 반영론으로 본 건가 이게 상부구조, 토대 상부구조로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반영된 거가 이 생산관계의 종속으로 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기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어요. 이데올로기들도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문화라든가 이데올로기나 정치가 이런 게 자율성이 있어요. 근데 자율성이 있긴 있지만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건 여전히 경쟁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상대적 자율성 이런 말을 써요. 상대적 자율성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급이 상대적인 자율성에 있는 그 상부 구조들 속에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때 뭐 호명이라는 것은 정치가 쟤를 호명했더니 제가 와가지고 우리 김춘수의 꽃인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정치적인 관계들 속에서 문화적인 관계에서 야 너 노동계급이야. 그랬더니 얘가 노동계급이 됐다는 겁니다. 호명론이 이제 상당히 유명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담화이론도 훨씬 재밌어요. 라클라우, 무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담화 분석을 통해 갖고 그 사람들의 계급 형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밝혀내고 그리고 사실은 실체적인 것들보다는 아까 했던 계급 관계의 생산관계 실체적인 것보다 담화가 그의 계급을 만들어낸다. 요거는 이제 좀 마르크스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아무튼 뭐 그런 논의들이 이제 막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르크스의 얘기한 대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지배계급만 있으면 뭔데 그 사이에 이걸 마르크스의 틀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나게 새로운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 1인 사업자는 오토바이 자기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사업자고 자기가 자율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착취를 당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동도 착취되고 뭐 다 착취되고 그리고 이 사람 다치게 되면 자기 1인 사업자게 되면 산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착취를 당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거를 이제 규명하려고 하는 고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론에서의 핵심은 그렇게 새롭게 생겨난 사람들, 그 다음에 기존의 블루칼라 노동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더 이상
구체를 설명할 수 있겠어? 이 추상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추상. 이제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되는 건가요? 얘기가 되죠, 그죠? 네,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그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라이트라는 사람은 그 계급 이 경계 논쟁, 클래스 바운더리 퀘스천이라는 걸 플란차스라는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하는데 계급 논쟁을 통해 갖고 관리직 전문직의 피고용자들은 착취 집단이 아니지 않냐, 피착취 집단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배계급에 더 가깝다니, 부르주아지들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은 뭐냐면, 우리가 계급을 볼 때 아까 기준을 넓혀요. 재산, 아까 그런 그 생산관계에서는 소득 이런 거 말고 권위와 지식을 넣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로열티 렌트를 받는 사람이다. 로열티 렌트는 뭐냐면 임대? 충선지대인 겁니다. 충성지대는 뭐냐면 내가 회사의 상층 간부예요. 그럼 누구한테 충성해요? 자본가한테 충성할 거 아니에요. 충성 경쟁들 때문에 그 충성 경쟁의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 역할이 좀 다른 건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리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전통적인 노동자들은 몇 시간 일했는지, 얼마만큼 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가지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지식인 계급들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직을 갖고 있는 것은 돈을 카운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 들쑥날쑥입니다. 저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계급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그 새로운 계급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스킬 렌트 그래요. 스킬 렌트. 그러니까 기술 재하라 그럴까? 아무튼 지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요 계급들을 요 부류들을 뭐라고 계급이라고 칭하기 쉽지가 않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컨트라딕터리 로케이션, 이렇게 컨트라딕터리 로케이션. 이게 뭐냐면 모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굳이 계급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계급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고 거기에 엄청나게 형성된 요 사람들을 가지고 가자. 이게 라이트의 계급론입니다. 라이트의 계급론. 그래서 라이트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모순적 위치에 있는, 계급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착취 집단이고, 그리고 이제 비소유 계급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보여준다, 이런 건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의 계급론을 얘기할 때 경제한원론, 그러니까 이 생산수단만으로 봤던 경제한원론적인 것을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다양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이 설명들을 다차원화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이것의 문제는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계층론으로 가요. 계층론. 그러니까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건가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는 전부 다 계층론을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계급론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계층론입니다. 베버의 계층론을 깔고 얘기를 해요. 계급론. 그러니까 금수저 이런 것들도 제가 뭐라 했어요? 그 계층론입니다. 아까 착취라든가 이런 게 자본주의 모습,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중간계급은 생산수단과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본가도 아니지만 기술 자산이나 조직 자산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되죠. 이게 되죠. 이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시간을 제가 보면서 좀 더 가볼게요. 여기 아까 자본가 이렇게 이제 노동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런 맥락인 건가요? 자, 그리고 요건 아까 이 담화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경험을 가지고 바로 경험이 주체화 된다. 이게 반영론인 거야. 아까 계급 반영론인데 담화가 주체를 만든다. 경험에 기반해서 담화가 나오고 담화가 주체를 만든다. 아니다. 경험에서 바로 주체가 되기도 하고 담화가 일정 정도 역할도 하는 겁니다. 매개론입니다. 뭐 이런 맥락들 속에서 계급론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브루디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는 계급은 정말 사라졌을까? 이게 질문인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급은 사라졌을까? Goodbye to the working class를 해야 될까? 이게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생산관계가 1인 사업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 바뀌었고 고용관계도 프레카리아트 같은 걸 보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자체도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것들의 현상이죠. 현상이 바뀐 걸 가지고 우리는 계급이 바뀌었다고 계급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고육 선생님 오래간만에 얼굴 뵀는데 어때요? 고유한 자기의 견해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계급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까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1인 사업자, 다양한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관리자들의 등장이 있더라도 저는 그 1인 사업자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는 1인 사업자이지만 실제 구조에서 또 계급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1인 사업자가 없었지만 그 어떤 주체로서 보는 게 아니라 구조 안에서 그 그러니까 주체를 바라봐야 이 계급이 얘기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계급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없어요. 이건 진짜 각자의 아까 그 시선인 건가요? 어떤 추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 체계인 건가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가는 우리 고익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1인 사업자가 사장일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장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 쓴 적이 있어요. 사장 노동자다. 그러니까 자본가는 자기가 부담이 되는 것들은 다 노동자한테 떠넘겨요. 근데 떠넘길 때 어떻게 떠넘기냐면 품위 있게 떠넘기는 너 1인 사업자 이렇게 떠넘기는 건데. 그러니까 어이씨 저씨 말이야. 그래 절대 권한도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 보면 뭘 떠넘기냐면 자기가 오토바이를 갖고 산재보험이라든 이런 걸 가지고 일정한 작업 전개 휴게 공간을 갖고 노동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는 야, 너 오토바이 너가 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너가 1인 사업자니까 너가 산재보험이 4대보험 너가 들고 사고 나면 너가 처리하고 그런데 내가 부를 때 너가 그때 일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입장에서 굉장히 자율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부를 때 웹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얘가 안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웹으로 안 불러요. 다 체크가 돼. 그러니까 얘는 화장실 갈 때도 연락하고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혹시 못 부르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권적 권력과 규율 권력 이렇게 나누는데 푸코는 주권적인 권력은 폭력이 보여요. 규율 권력은 내 스스로가 규율을 하는 건데 이 폭력이 보이지 않고 다양한 규율들을 통해 저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폭력은 사라졌지만 통제는 더 일상적이고 미시화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동자냐 아니냐 계급이냐 아니냐를 보면 이 사람의 노동력이 어떻게 착취당하느냐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데 이 사람은 겨우 가진 자기 자본은 뭐예요? 생산수단은 오토바이 한 대예요. 근데 저쪽은 뭘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알고리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 시스템과 정보망과 이런 걸 다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 무슨 얘기인데죠? 우리 자영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나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지만 내 이 자영업이 이것이 사실은 내가 맺고 있는 저쪽의 관계, 그러니까 대기업하고의 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단가를 싸게 해서 납품해 막 이렇게. 나는 외형은 자영업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대자본들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왠지 이렇게 본다라면 상당히 이게 계급이 사라졌었을까 하는 겁니다. 프레카리아트는 뭐예요? 프레그라스에 갖고 이제 불안정한 프레레타리아트거든요.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불안정한 프레레타리아트 엄청나게 양산되거든요. 이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들은 도처에서 지역에서 자기 방에서 이제 가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 산업 노동자들, 블루칼라 노동자 대공장에 모여가지고 한 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들은 언제나 산업의 유혈력으로 언제든지 동원되고 착취될 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 노동자들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불안정하게. 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착취는 교묘해지고 그리고 계급은 훨씬 더 저가 됐다는 겁니다. 공유경제라는 것들도 알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자본주의의 형태들이 훨씬 더 대자본 그리고 또 새로운 정보자를 가지고 있는 자본들에 의해서 상당히 좀 저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계급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급은 진화했다. 뭐 이렇게 계급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 내가 가운데 있는 새로운 유형의 블루칼라 노동자와 생산수단을 가진 대자본 간의 사이사이에 엄청난 게 많이 생겨났는데 이걸 라이트는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무순적 위치에 있는 존재자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르크스 입장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야말로 저거 블루칼라 노동자들이야. 예전에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옷만 서비스직으로 갈아입고 말이야. 그 다음에 오토바이 한 대 자기 거로 소유한 거로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쟤들 프롤레타리아트 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중산층들 있잖아요. 그 기업에 가면 이사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중간 계급이야. 근데 저 중간 계급이 컨트라딕터리 위치에 있어 로케이션에 있지 왜 한편에서는 자본가한테 잘 보여야 되고 한편에서는 자본가가 자르면 이 사람 하루아침에 중산층 빈곤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CEO라든가 이제 고용된 CEO가 굉장해 보이지만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들도 어느 순간에 잘리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이 빈곤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게 계급은 새롭게 거듭난 거야.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건가. 이렇게 이종원 선생님이 이렇게 저 우리랑 있을 때 이렇게 늘 술을 같이 먹었는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안 먹는 건가요? 우리 MT 갔는데. 그런데 술을 안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지긴 했지. 그렇더라도 이제 이종원 선생님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저하고 관계에서 뭐 그렇게 달라졌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제가 이게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앞에서 이제 얘기를 듣고 한마디 할 것 같아갖고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말하고 싶은 욕망을 좀 찾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자, 요거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기계 있잖아요. 기계를 러다이트 운동할 때는 산업기계를 깨부셨단 말이에요. 두드려 보셨어요. 왜 두드려 보셨냐면 저 기계 때문에 내가 이 고용이 안 되니까. 근데 두드려 보셨더니 자본가가 당황을 해요. 자본가가 당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본가가 노동자한테 와서 야, 이 새끼 왜 두드려? 안 그래요. 자본가가. 우리 저 층간 소음이 일어나면 내가 직접 올라가지 않고 우리 저 음식점에도 가면 이렇게 소리 막 떠들면 직접 가지 않고 사장한테 연락하잖아요. 저 사람 좀 조용히 시키라고.
이 러다이트 운동에서 기계가 부서지니까 이 자본가들이 누구한테 하냐면 정부한테 얘기해요. 쟤들 잡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잡아가더니까 이 노동자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부를 구성해야 되겠네. 이게 차티즘 운동이에요. 우리도 투표권을 가져야 되겠네. 근데 노동자들이 차티즘 운동을 통해 내가 투표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가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요. 그때 깨닫는 건 뭐겠어요? 이게 투표를 통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더더 본질적으로는 자본관계의 문제구나. 자본이 문제구나. 이런 게 이제 사회권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를 통해 갖고 우리가 정부를 소유해서 자본을 통제하는 거. 이것이 이제 소득 이전을 시키는 세금 높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건 거예요. 내가 AI가 등장했어요. AI가 딱 등장을 했는데 AI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잘려요. 그럼 우리는 AI를 욕해야 돼요? AI를 소유한 자를 욕해야 돼? 이런 질문인 거야. 그리고 AI의 그 소유주들을 보호하고 있는 저 정치적인 시스템과 정치적 관계를 욕해야 되냐? 이게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AI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AI와 기계는 AI가 됐다고 해서 AI의 소유는 누구일까? 산업기계는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 본질이 좀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 아니냐? 이 기계가 엄청나게 진보라고 말하는 것까지 했지만 여전히 그를 지배하는 자는 누굴까? 이런 건 거고요. 근데 1인 사업자도 오토바이와 정보망 했을 때 그런 생산수단을 과연 1인 사업자는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질문. 이제 그 인종차별과 계급차별인 건데요. 사실 인종차별과 계급차별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그 노동의 종말에 보게 되면 이 흑인들은 자본을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게을러서 가난할까? 가난해서 게을러졌을까? 가난해서 기회를 얻지 못해서 게을러졌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배 세력은 쟤들이 게을러서 가난해. 이게 프로테스탄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인 건가요? 근데 아니야. 쟤들은 가난해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게을러진 건가요? 왜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흑인들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특별히 흑인들한테 기회를 안 줬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이니까 저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 속에는 계급차별이 계급적인 문제도 더 깔려 있다. 여성들이 지금 이제 당황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들이 공무원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고위직으로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전히 한계가 있고 여성들의 임금은 적어요. 그럼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저렇게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까? 아니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계급 문제랑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상당히 다양해 보이는 이 문제들도 알고 보면 계급이 그 기반에 있다. 혁명은 여전히 프롤레타리아가 해야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혁명. 이제 우리가 계급론의 핵심은 혁명이거든요. 근데 혁명은 여전히 프롤레타리아의 몫인가? 근데 이제 전통적인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는 그 혁명은 누구 몫인 건가요? 블루칼라 몫이거든. 근데 블루칼라는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혁명은 블루칼라들한테 기대할 수 없게 됐어.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소위 이제 그 이후에 많은 게 이제 시민들 뭐 다양한 계층들 속에 찾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주체가 이제 다양화됐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율 권력은 이제 다양한 곳에 있는 뭔 거고 주체의 변화들이 그 지배가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그래갖고 노동자 계급에서 찾는 것을 넘어서 이제 다양한 사회적인 차원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 노동자 계급의 범주를 우리가 달리해야 돼,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전통적인 의미의 계급의 모습의 규정들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해. 그러면 이 프롤레타리아트 여전히 7, 80%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 건데. 자체가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은 안녕이야.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한테 다양한, 그게 정체성의 정치인 겁니다. 각각의 다양한 계층들의 정체성에 기반을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익 집단 정치로 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잠깐 봅시다. 요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아까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의 이야기들 정리한 거거든요. 우리 임경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세기는 기술 천국의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어물한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토플러식의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 아니다. 첨단 기술에 의한 정보화 사회와 경영 혁신 등을 통한 해고, 대량 실업은 블루칼라, 화이트 칼라를 가릴 것 없는 전 세계적 노동의 종말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실리콘 칼라 노동자의 시대는 벌써 시작되고 있다. 21세기는 과연 희망의 세기인가, 파멸의 세기인가? 세계는 두 개의 화해할 수 없는 세력으로 빠르게 양극화된다. 한쪽은 첨단 기술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보 엘리트 집단이며, 다른 한편은 점점 자동화되어가는 세계에서 완전 불필요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대한 연구 실업자 집단이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네, 요런 얘기인데요. 위의 것을 보게 되면, 실리콘 칼라 노동자의 시대는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희망이냐, 파멸이냐, 이런 얘기고요. 유토피아가 될 거냐, 디스토피아가 될 거냐. 근데 그 밑에 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세계는 두 계급으로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 먼저 이런 질문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굉장히 좀 암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는 예전에 마르크스는 클래스 인 이셀프는 뭐냐면 즉자적인 계급에 자기가 본질은 저쪽에 머루 있는데 계급이라는 모순적 억압의 위치에 있는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개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런 또는 계층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요런 사람들을 정당이 똑똑한 사람들 클래스 포 셀프 너가 그런 모순적인 자본주의 착취 계급 관계 속에 있어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깨닫는 계급이 클래스 포 이셀프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대자적인 계급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혁명으로 간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말이 과연 맞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급의 죽음이라는 거, 계급은 이제 사라졌을까 했었을 때 이게 켈리니코스의 얘기인데 현실의 주체는 그들이 계급적 입장을 사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계급적 입장이 그들이 거기에 서 있는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육화된 주체로 분석되고 등장한다. 그러니까 현실의 계급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아까 그 구체 추상에서 추상을 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하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추상이 현실이 안 맞으면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다시 구체로 가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육화된 주체 이게 계급인 건가요? 또 등장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교리가 아니라 운동이고 그것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따라 진행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따라 운영된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추상화시켜내고 그 추상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의 현실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것이지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있는 그 관념들을 갖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다면 구체를 더 열심히 보고 그 구체를 보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또 추상들을 고민해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계급이라는 문제는 너무 빨리 버려서는 안 되고, 그래도 너무 빨리 이 어떤 이 뭐랄까 혁명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을 계급에서 찾았던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던지는 질문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계급은 하나의 어떤 공장 노동자 또 내지는 이렇게 파편화된 프레카리아트가 파편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성격은 어떤 시민사회에서 시민적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일할 땐 또 노동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전체적인 혁명의 가능성과 에너지들을 이제 단순히 이제 이 공장에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시민사회에서 살고 있는 삶 전체의 인간들 속에서 발견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사단법인 마중물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잠재적인 예비 실업자이고, 또 동시에 다양한 인간적인 삶들을 갈구하는 이 어떤 공동체 일원이고, 이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때 자기를 잘 해석해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모색해보자 하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광장의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저는 계급의 문제들도 갖다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계급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 계급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닥다리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또 좀 더 생각할 게 또 있구나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런 광장이 있었을 때 그 사회는 끊임없이 해석해내고, 그다음에 적용해내고 또 다시 해석해내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들 속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인간화의 과정인 거고, 그리고 과정 자체들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